어제 데일리베스트에서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삼척항 북한 어선 사건을 심층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 그리고 걱정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더 이상 우리 군을 못 믿겠으니까 내 가족 내가 지키게 각 가정에 총기를 달라라는 푸념 섞인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그 배경엔 물론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북한 어선 한 척에 우리나라 안보가 쉽게 뚫릴 수 있냐라는 점도 있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 국민을 속이려 한 군 당국과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한 듯합니다. 자, 그 배경에는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군 당국과 정부 당국의 의도적인 어떤 구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 이 사건과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과 군 당국을 넘어 청와대까지 은폐 축소 의혹이 번지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문이 커지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머리가 무릎하게 닿도록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숙인 허리 각도가 90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상황이 그야말로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사과문은 1분 30초에 불과했고 또한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의 태도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건 자신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만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기순 사건 당시 김관진 장관의 사과문과는 사뭇 다릅니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는데요. 반면 정경두는 이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런 정경두의 싸가지 없는 태도에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한국당이 정경두 사태 없이는 국회에 들어가지도 말고 추경 예산에도 응하지 말라는 주문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군 당국의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의혹이지요. 그런데 자, 여기에 청와대도 공범이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사건 발생 직후 해경과 군 당국의 대응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난 토요일 오전 6시 42분 삼척항을 거닐던 김모 씨는 경찰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 내용을 보면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들어와 있다. 선원 4명 기관고장으로 20분 전부터 정박, 1명은 배에, 3명은 방파제에 있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신고가 아니라 매우 상세한 그런 신고였는데요. 자, 이러한 신고 내용으로 작성된 해경의 최초 상황 보고서에서도 분명 삼척항 방파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오전 7시 9분쯤 군 수뇌부와 청와대 안보실, 국정상황실 그리고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이틀 뒤 군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북어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항 방파제라고 최초 보고했던 해경의 보고 내용을 교묘하게 삼척항 인근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또한 어선의 표류라고만 했을 뿐 자체 동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도 은폐하고 숨겼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 배가 삼척항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청와대와 총리실은 군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국민들에게 하는 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건 이틀 뒤인 지난 17일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 축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군은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시 군 브리핑장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도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시도에 청와대가 주도했거나 아니면 동조했거나 묵인했거나 어쨌든 알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군을 질책했습니다. 마치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듯이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라며 대종상 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큼의 매우 탁월한 그런 연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당시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사고가 청와대에 의해 은폐 축소됐다면서 가진 지랄 발광을 떨었던 기억 분명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해경이 분명히 사실에 입각한 최초 보고를 했는데 왜 청와대와 군이 이 보고를 교묘하게 바꿔서 국민들께 발표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흥진호 사건과 북한 석탄 밀반입 때에도 엄청나게 밝힐 것처럼 하다가 흐지부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국민들께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바로 북한 선원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10일 해양경찰청의 북한 선박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 어선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 5일 출항해 6월 10일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15일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엊그제 국정원 1차 합동신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선원들이 5일이 아닌 9일날 출항했다고 했는데 군 설명대로라면 북한 선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2차 합동신문과 배에 부착된 GPS 분석이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그러니까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북한 선원들의 진술이 명확치도 않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북한 선원 2명을 사흘 만인 18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뭔가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야 니네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다시 잠깐 내려와봐 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냥 지네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항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2시간 딸랑 조사하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보내줬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어민을 당일에 곧장 송환한 전례는 있지만 입항까지 했을 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에 돌려보낸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부 말이 가관입니다. 통일부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한 선원들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했는데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건지 진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게 국정원과 합참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인데요. 국정원은 공식 발표자는 합동참모본부라고 했고 합참은 조사 주체가 아니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말이 없는 건 합참이 아니라 국민일 듯 합니다. 앞으로 뭔가 새로운 의혹이 밝혀질지 아니면 다른 이슈들로 이 사건이 지지부진한 채 덮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이런 있으나마나한 정부와 군대 이런 애들한테 국가 운영을 맡긴 국민들만 불쌍해지는 듯합니다. 길 가다가 북한 사람이 저기 핸드폰 좀 빌립시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혹시 무장하고 있을까봐 귓밤망이를 올려 붙일 수도 없고 정말 참 큰일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파 진영의 최대 화두는 뭐니 해도 우파 통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난 4.3 보궐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례적으로 소수 야당에게 후보를 양보했고 결국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반면 우파 진영에서는 한국당, 애국당, 미래당의 후보가 양보 없이 끝까지 가면서 표가 분산되었고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4.3 보궐선거의 교훈을 직시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우파 진영 내에서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공식 탈당했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 태극기 세력을 아우르는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간 이 신당의 규모와 그 시기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어제였던 20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의 입에서 그 구체적인 규모가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된 것인데요. 이날 조원진 대표가 발표한 내용 중 주목할 것은 확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날 조원진 대표는 자유한국당 출신 전직 광역단체장이
7월 중순쯤 입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언급한 해당 인사의 입당이 현실화되면 홍문종 의원에 이어 입당 2호 인사가 되는 것인데, 입당한다는 전 광역단체장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냐고 기자가 묻자 조 대표는 그건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확보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확보라는 말은 추가 인사들의 입당과 관련한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추가 인사들의 입당 계획에 대해선 현재까지 7명이 확보됐다며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입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이라는 불확실성을 지닌 단어가 아니라 확보라는 확정적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조 대표에 따르면 7명 입당 주자 명단에는 전직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장관, 한국당 원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당은 시기만 남았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인데요. 조 대표는 추석 전까지 한 달에 한두 명씩 들어온다며 다음 달에는 전직 광역단체장 1명과 국회의원 1명의 입당이 예정돼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8월에는 전직 장관 1명, 의원 1명이 입당한다고도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조 대표는 이렇게 해서 추석 전 7명, 총선 전 35명이 입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원진 대표는 순차적으로 입당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권에 엄청난 요동이 칠 것이라면서 대거 입당하는 것보다 차례로 진행해 세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지금 확보된 의원 수만 봐도 정의당보다 많다. 한국당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과 공생 또는 협력할 뜻도 내비쳤는데, 조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격전지가 될 대구 수성갑에는 애국당이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대구 수성갑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지역구인데요. 김부겸의 대항마로 한국당에서는 현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내 우파표가 분산되길 원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분열 세력이 아니다. 우파의 연대가 필요한 곳에서는 확실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우선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됐고 번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조원진 대표의 이런 유연한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런 조원진 대표의 발언이 있었던 어제 비슷한 시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우파 통합과 관련한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날 나 원내대표의 우파 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는 바른미래당과 관련한 발언과 태극기 세력과 대한애국당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큰 틀에서 우파 가치에 동의한다면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개혁보수를 전제로 통합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면서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보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총선으로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바른미래당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뿐 아니라 국민의당 출신도 가까운 분들이 많다. 그동안 꾸준히 접촉해 왔다고 말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승민을 언급하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글쎄요, 우파 성향 국민들 중 유승민이 우리와 작은 차이를 갖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어쨌든 이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의 핵심은요, 나 원내대표의 보수 통합과 관련한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에 있는데, 나 원내대표는 우선순위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그 이후에 대한애국당과는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국당보다는 미래당과의 통합이 우선이다. 이 말을 우파 성향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말이 전해지자 손학규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불쾌함을 드러냈는데요. 손 대표는 자, 어떻게 그 구시대 양당 정치 폐해인 자유한국당이 감히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언급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을 이미 정치사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정통성을 잃은 정당, 촛불혁명 때 사망 선고를 받은 정당이라고 규정했는데, 자,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말씀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한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학규와 오신환은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 물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자, 어쨌든 신당 창당으로 인한 이합 집산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자,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면 거국적인 우파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면 전략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정의당 심상정의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심상정을 죽여봤자 더불어민주당에 좋을 게 없기 때문이겠지요. 자, 이렇듯 섞일 수 없다면 무리하게 섞다가 또 치고받고 싸울 거라면 전략이라도 좀 있어야 할 텐데, 자, 이제 정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 말 한마디가 요 며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일단 이 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황교안 대표의 워딩을 먼저 살펴봐야 할 듯한데요. 황교안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상공회의소를 찾아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는 기업인들에게 차별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황 대표는 이야기의 본질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라는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재반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란에 홍준표 전 대표도 가세했는데요. 홍 전 대표는 잘못된 국수주의라고 꼬집으면서 보수주의의 기본 정신은 자유시장 경제이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황 대표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기본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주의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란다면서 충고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지 성향을 배제하고 딱 발언만 놓고 본다면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황 대표의 개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중앙회의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자, 실제로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를 견디지 못해 외국인 고용을 크게 줄이기도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인력 신청률은 140.2%로 2017년 229.3%에 비해 경쟁률이 89.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왜 외국인 인력 신청을 줄이게 됐냐라는 질문에 38.3%가 인건비 부담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숙박,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금액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자,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는데요. 자, 이에 발맞춰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 18일 농림수산업 분야 등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학용 의원과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겪는 고충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고 임금이나 노동교섭 시에 유리하게 되니까 기업에선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려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실 사례로 새벽 인력시장에서는 중국 조선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90%에 달하고 있고, 이를 배정받지 못한 소수 한국인 근로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싼 저 사람들을 먼저 쓰니까 우리 같은 숙련 기능공들이 현장에서 다 밀려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인구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국인들보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안 낸다라는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는 8,40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35만 7,106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있는 목적은 당연히 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 노동자보다 덜할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를 하지만 모은 돈의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하는 편이지요. 반면 한국 노동자는 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더 많은 소비와 지출을 합니다. 아마 황 대표의 발언은 이런 실정을 염두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할 때 정착 목적이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고, 취업비자가 길어질 경우에는 현지의 이민 및 정착을 유도하는데요. 이외에도 우원춘 사건과 같은 불법 체류자의 범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언론과 여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의 공격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반박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황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러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고, 전희경 대변인도 오히려 경제 살리자고 하는 야당 대표를, 그것도 외국인을 차별하자고 했다는 있지도 않은 거짓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데만 열을 쏟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날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대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민주당과 언론이 황 대표를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기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전제했던 차별 프레임으로 이용해 진위를 왜곡했는데요. 언론도 비슷한 기조로 기사를 쓰고 있고, 심지어 황 대표가 경제를 모른다, 경제를 더 배워야 한다라고 내부 총질하는 유튜버들도 저도 봤는데요. 그렇다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댓글 상황은 어떨까요? 여당과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금 미납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 수준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남겼습니다. 빅터뉴스가 20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세계일보의 황교안 현실 얘기한 것 논란 커지는 외국인 임금차별 발언이란 기사에 총 4,541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최다
좋아요 기사로 꼽혔고, 자, 이어 화나유는 542개에 불과했습니다. 자, 주요 댓글들을 좀 보면요. 한 네티즌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세금 안 내는 외국인들 챙겨주느라 자국민들 역차별받고 있다는 부분을 말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라고 했고, 자, 또 다른 네티즌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최저임금법으로 외국인만 보호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야당 말 좀 들어라. 자, 이 밖에도 싱가포르 봐라.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5배는 된다. 차등 지급이 맞는 것 같음. 외국인은 세금도 안 내고 외화만 고스란히 유출된다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에 황교안 대표께서 좀 느끼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왜곡됐고 그 왜곡으로 인한 부정 프레임에 대한 드라이브를 여당과 언론이 강하게 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런 일종의 루틴은 이른바 한국당 막말이 논란이 되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인데요. 자, 김진태, 차명진, 정진석, 민경욱 등등등 한국당 인사들이 무슨 말만 하면 말의 진위와 앞뒤 논리는 쏙 빼고 특정 문장 단어만 골라서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걸었는데요. 당시 황교안 대표가 이를 경고하고 나섰던 적이 있었죠. 이런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당내는 물론 지지자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켰는데, 이제 본인도 경험해봤으니 좀 강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이른바 인재 영입이 한창인데요. 새로운 인재의 등장은 일시에 빠른 효과를 가져오고 당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건 좀 파급력 있는 인사를 모셔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박찬호, 김연아 등 스포츠 스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 명단에는 선동열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들어가 있고,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소카의 이재웅 대표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정준호 씨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인물들과 만나 얼마나 또 접촉했고 어느 정도의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만약 성사가 안 됐을 때를 생각해서 이런 이름들이 언론 또는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호명당한 이들에게 뜻하지 않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성사가 안 됐을 때 마치 한국당이 이들에게 구걸했는데 이들이 거절한 것 같은 모양새가 취해지면 당의 이미지에도 당연히 좋을 게 없겠지요. 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당이 내실보다는 이미지 정치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이미지 정치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본질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튼튼한 바탕 위에 스타성 있는 사람들을 들여와서 조화를 이룬다면 환영할 일이겠지만, 자, 그저 이미지 정치만을 위해 그런 인물들로 채운다면 금방 파도에 휩쓸려갈 모래성을 쌓는 일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